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다가구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죠. 대지 평수 61평, 그리고 건물 층수는 4층이고 주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이 10가구가 사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그래도 낡았지만 땅도 이 정도면 괜찮고 가격도 5억 8천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여월동의 다가구 주택을 검색을 하시면 거래되는 금액이 50평 기준으로 7억 5천입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원종력이 개통되면. 그래서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8억이 넘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5억 8천에 샀는데 한 3억 정도 올랐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투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됐는데 이게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을 다가구 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죠. 빌라들, 세입자들 많이 사니까 이렇게 건물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원룸 건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현 1년 동안 제가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해결하고 이렇게 했던 거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는 월세 계약을 해놓고 밤에 짐을 다 싸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계약은 원칙대로 했고요. 부동산 복비까지 줬고, 아마 제 예전 영상 보면 세입자가 야간에 도주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복비를 돌려받은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내용이고요. 작년 7월에 제가 이 건물을 사고 7월 중순쯤에 보증금 500에 월세 37만 원에 계약하신 세입자, 우리 삐삐삐 사장님, 지금 이제 1년 다 됐습니다. 그때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온다 그래서 보증금을 한 달 있다 주시기로 하셨고, 월세를 그때까지 선납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선은 제가 친한 부동산에서 보증을 서주셔서 거기 부동산 믿고, 왜냐면 그 부동산에 또 아시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믿고서 이제 계약을 해준 건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 들어왔고요. 이사를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월세날이 되는데 월세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다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여차여차해서 그 세입자가 아니라 세입자의 아는 뭐 누님이 해가지고 한 달치 월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을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보증금도 안 주신 거죠.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사시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조만간 이제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조만간 돈이 나오면 보증금도 해줄 거고 월세 밀린 것도 주시겠다. 그래서 믿고서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겨울에 뭐 짐을 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뭐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월세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막 이러면서 저희 횟집에 와가지고 회도 막 포장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친한 부동산 소개로 한 거기 때문에 에이 설마 아예, 그리고 저는 이런 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는 경험은 없었어요. 물론 상가는 되게 많았죠. 상가는 야반도주가 없어요. 왜냐면 권리금이 있잖아요. 권리금이 있는데 야반도주를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하면 보증금도 다 깔려있고 권리금도 깔려있는데 그러면은 땡큐죠. 제가 그거 사업자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장사하다가 나중에 뭐 다른 분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월세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저는 상가 세입자들은 도망가면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단기 월세 같은 경우에 줄 경우에 보증금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증금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겨울에 도망간 거예요. 그때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도망간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무력이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집에다가 짐을 몇 개를 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뭐냐? 계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짐을 빼시던지 뭐 월세를 주시던지 전기세도 다 미납돼서 고지서 날라오고 사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세입자 들어온다고 해서 집에 도배 장판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나는 좀 힘들다.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도 안 옵니다. 전화 하루에 한 번씩 꼭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치 월세 내줬던 그분의 친한 누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누님도 저한테 화를 내시죠. 아니 자기가 사정이 딱해서 한 달치를 줬는데 왜 나머지까지 나한테 얘기를 하냐.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제가 제 전화는 받지 않는데 혹시나 사모님 전화는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연락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여기 짐이라도 빼야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랑. 그랬더니 이제 그쪽 누님을 계속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귀찮으셨는지 제 전화는 안 받는데 그 누님 전화는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연락이 온 게 요번 연도 뭐 3월부터 연락이 왔는데 4월에 오겠다, 5월에 오겠다, 6월에 오겠다. 결국엔 지금 7월이죠. 요번 연도 말에 오겠다 해요. 요번 달 말에 7월 말일 날. 그때 와서 뭐 기본 자기가 그때 살았던 뭐 한 3개월치 월세랑 그리고 공과금이랑 다 주고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그때 7월 말에 한번 와서 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형사 제가 그때 경찰서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건 민사 문제라서 부동산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니 부동산 계약서를 썼지만 단돈 뭐 보증금이고 월세고 그 사람한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부동산 사기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형사 접수가 전혀 안 되고 민사 접수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을 놓은 상태인데 요분이 그래도 7월 말에 오셔가지고 일부라도 상환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요.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그분한테도 문자 보내고 조금 타이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7월 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건물 이렇게 사셔가지고 원룸 월세를 줄 때는 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행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보증금은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내일 줄게요. 이사 먼저 할게요. 절대 안 돼요. 계약서 쓰는 순간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아도 그거는 민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당신 보증금 안 줬잖아. 계약 파기야 하고서 이제 마음대로 물건을 빼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증금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전이에요. 이제 누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혹은 합선이 된다던가 그리고 또 뭐 용량을 너무 많이 써서 차단기가 뚝뚝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제가 집을 이사 갈 때 4층에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전기까지도 어느 정도 손을 봤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밑에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신 게 14년, 15년 막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리고 예전 여기 건물주분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사람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사시면서 이렇게 월세 조금 용돈벌이식으로 가꾸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도 굉장히 다들 저렴하게 들어가 있고 전세도 굉장히 싸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인수하면서 저도 요분들한테 그래도 계시는 동안은 조금 같은 조건으로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관리비만 10,000원씩만 딱 받고 계단 청소부터 이제 위험한 거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전이 납니다. 정전이. 그래서 최근에 밤을 새고 이것도 최근 일인데 이것도 좀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다가구 주택 관리하면서.
건물 정전이 났다고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분한테. 전세예요, 전세. 전세 2천만 원인데, 와, 내가 솔직하게 전세 2천 받아가지고 이거 건물 관리하려니까, 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처럼 건물은 제가 살면서 제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간다고 뭘 안 해요. 그분이 사실 저는 전기 차단기가 그 집에 어디 있는지도 그날 처음 봤어요. 건물 매수하고 나서. 1년 만에 전화 온 거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에어컨을 키면 전기가 떨어지고 에어컨이랑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를 같이 키면 떨어지고 전자레인지를 키워도 떨어진다. 그래서 뭐 어디서 누전이 되던가 합선이 되던가 모르겠다. 한번 봐달라. 그래서 본인이 에어컨 문제인 줄 알고 에어컨 업체에다가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실외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실외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조만간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돌리는데도 정전이 됩니다.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세입자가 생각한 게 이거는 용량 부족인 것 같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써도 계속 정전이 되기 때문에 용량 부족인 것 같다. 아니면 뭐 둘 다 누전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최근에 비가 와서 어디가 누전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합선이 돼서 나중에 불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띠리릭 전화가 와서 자꾸 이렇게 뭐 전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쳐드리고 혹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시면 사장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찾겠다고 저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매일 밤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까 우선은 전기업체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했더니 전기업체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기업체가 뭘 합니까? 똑같죠. 뭐 그거 두꺼비 집부터 해서 들어간 배전을 다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된다. 공사비가 몇백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저한테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세입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거 원인도 못 찾고 그렇게 전기업체에서는 당연히 다 고치라고 하지. 원인을 좀 찾으셔야 돼요. 뭐가 원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서 이제 그 세입자 집에 들어가서 밤새고 왔는데 낮일하고 밤일하고 저 아침 9시에 자잖아요. 근데 세입자한테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고쳐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에어컨 켜보니까 진짜 15분 있다 떨어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또 정전되고 근데 두꺼비 집 갔는데 두꺼비 집 가면 차단기는 또 안 떨어지고 완전 이상한 거예요. 원래 보통 누전이나 혹은 합선 혹은 뭐 용량을 좀 많이 쓴다고 하면 차단기가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정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제 차단기가 고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단기를 보니까 뭐 30A라고 써져 있고 뭐 용량 부족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겨우 저거 쓰는데 이게 떨어질까? 내가 횟집도 하고 다 이거 30A짜리 쓰는데 저 전기대에서 모르지만 그냥 대충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차단기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고 작년쯤에 새 걸로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작년에도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저도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점심, 오후 1시, 2시, 3시까지 흘렀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에어컨이랑 전자레인지를 안 쓰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집에. 선풍기도 돌아가고, 컴퓨터도 돌아가고, 뭐,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두 개만 키면 떨어져. 근데 웃긴 게,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 누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전기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전기 사장님한테. 그래서 전기 사장님이 오셨는데, 딱 이걸로 보시는데, 와, 정말 대박. 이거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떨어지면 누전, 합선, 그리고 용량 초과가 이 세 가지 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을 미납하면 전기가 완전히 단전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쓸 수 있게 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딱 넘어가면 정전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요금을 안 내서 전기 차단이 되면 차단기가 안 떨어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전기요금, 공과금을 밀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그거를 몰라가지고, 밤새고 오후 6시, 3시까지 그 세입자랑 원인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 와, 이 건물 다 부시고 그냥 새로 짓고 싶다. 재건축하고 싶다. 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전기 사장님이 오셨는데, 뭐야 이거? 탁탁탁 보더니, 전기요금 안 내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아니요, 냈는데요. 밀린 거 없는데요. 그랬는데, 아, 아닌데 전기요금 안 낸 거 같은데, 그러더니 우편함에 가더니 막 뒤지더니 진짜 전기 단전된다고 영수증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와, 대박. 그 전기 사장님도 황당하고, 그걸 모르고 6시간 넘게 밤새고 완전 나 눈 충혈돼가지고 술까지 먹고 왔거든요. 일 끝나고 술도 한 잔 먹은 상태인데, 그거 그 세입자가 알겠습니까? 제가 밤새고 온 거를. 그래서 세입자한테 갖다 줬더니 머쓱해, 이렇게 머쓱해 하면서 결국에는 그거 납부하고, 그 아저씨가 이제 오셨는데 뭐 고쳐준 건 아니지만 원인은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밥값이나 하게 10,000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세입자분한테, 아니, 본인이 전기세 안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다 힘들게 하냐고, 빨리 10,000원 주시라고. 그래도 와주신 게 어딨냐. 그래서 10,000원 받아가시고 그렇게 마무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건물에 월세를 받으실 때 세입자들한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월세를 줄 때 전기가 나갔다고 전화 오면 당황하지 말고, 뭐 합선 누전, 뭐 용량 부장, 뭐 누전기 고장 막 이런 거, 차단기 고장 이런 거보다도 우선은 전기료를 냈는지 세입자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돈 되는 노하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실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다 건물주 되실 거잖아요. 그쵸? 나중에 다 건물 한 채씩 몇 채씩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건 약간 무거운 얘기인데, 세 번째는 저는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돈을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대로 할머니가 10년 넘게 받던 월세 그대로, 받던 전세 그대로 저는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신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정상적인 월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나쁘고 뭐 아프고 그래도 저는 그냥 살으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집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으로 들어오면 아무리 일을 못해도 내보내진 않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집 또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저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왜냐면 이 할머니께서 건물을 팔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이세요. 원룸이고 날다 보니까 뭐 월세도 굉장히 저렴하고 보통 전세도 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인데, 계약서를 보면 2008년에 들어오신 분, 뭐 2006년에 들어오신 분, 2010년에 들어오신 분,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놈이 건물 매수했다고 뭐 갑자기 나 이거 건물 새로 지을 거니까 다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어디로 갑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냥 사십시오 했는데, 저희 건물에 좀 몸이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조금 이제 뇌출혈인가 뇌졸중인가 아무튼 그러셔가지고 제가 올 때부터 조금 몸이 많이 떠시고 힘들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은 되게 좋으셨어요. 저한테도 항상 인사해 주시고 관리비나 이런 것도 받으러 가면은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은행까지는 못 가시고 현금으로 직접 주시고, 그리고 폐지나 이런 것들도 모아놨다가 이제 본인이 파시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이나 힘드신 분들을 전달해 주시고 뭐 이랬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예전 건물주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물어보니까 10년 넘게 살면서 그 뇌출혈 혹은 뇌졸중으로 2번 쓰러지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사를 나가라고 할머니는 많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2,500만 원 가지고 어딜 갑니까? 사실 보증금 전세로 가셔야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안 됐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로 가시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받고서 생활하시는 건데, 그리고 제가 온 뒤로는 저는 뭐 아프시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나름 쭉 내가 이 건물 언젠가는 다시 올리고 리모델링 할 건데 그때까지는 사시라고 해야겠다 하고서 6월 중순쯤부터 건물, 그러니까 화장실, 저희 집이 4층인데 4층으로 좀 화장실 쪽에 이상한 냄새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집도 지저분하고 막 폐지 같은 것도 줍다 보니까 에이, 조금 이제 여름이다 냄새가 올라오나 보다 어떡하냐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1층만 내려가면 그분이 반지하에 사셨는데 1층 계단만 내려가면 뭔가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지 하고서 밖에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 시체의 냄새인데 전혀 생각도 못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어, 사실 충격이 좀 현타가 오긴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6월 중순쯤부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6월 말에 이제 관리비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주셨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만 관리비가 미납되어 가지고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을 못했고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관리비야 뭐 조금 밀리시면 10일 있다 주시기도 하고 뭐 다음 달에 두 달치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체크만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으시길래 조만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7월 3일쯤인가 4일쯤인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관 직원인데 혹시 여기 건물주 되시냐? 그래서 맞다. 근데 여기 혹시 지하에 사시는 분 연락되냐? 그래서 아니 6월 중순부터 아니 6월 중순 저는 이제 6월 중순에 연락을 안 했으니까 6월 말에 한번 문자는 드렸는데 따로 연락은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건물주지만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고 있어서 좀 내려가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무섭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좀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는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돌아가신 걸 많이 보긴 했는데 무섭잖아요.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항공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 직원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다고 했고 경찰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 혹시는 타살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좀 보려고 이제 과학수사대까지도 오고 그리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오셔가지고 시체를 돌아가신 분 시체를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건물주로서 힘들게 안 했구나. 그래도 뭐 내 나가라고도 안 하고 거기서 뭐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시는 동안 사시라고 서로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와, 집이 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경찰관이랑 장례식장 직원분하고 뭐 복지관 사람들이 이제 그분만 시체만 얼른 모시고 문을 열어놓고 가니까 사실 그 안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진짜 너무 외롭게 사셨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참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어떻게 치워야 되며, 그리고 14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없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어, 상속인이라고 하죠? 있는 거예요. 아내분도 계셨던 것 같고 자제분도 세 분이나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정사는 모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가족이 계셔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저한테 전화 왔길래 상황을 다 설명하고
전세로 계셨고 제가 작년에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때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나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문이 열려 있고 TV도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TV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불도 그렇고 좀 그러면 좀 오셔가지고 집안 체크 좀 해주셔라. 아버지시니까 좀 해주셔라 해가지고 아드님이 다음날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까지도 이렇게 집안을 마무리 깔끔하게 정말 해주시고 업체를 부르셔가지고 처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싹 철거 다 하고 전부 다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거를 다 합니다. 업체를 불러서. 그러면 이제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와요. 업체에서. 그냥 이삿짐 센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오셔서 소독까지 해주시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오셔가지고 비용을 주고 싹 하고 소독까지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이 자녀분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상속에 관련해서 세 분이 있지만 대표로 받겠다 해서 위임장 쓰시고 나머지 두 분, 누나 두 분한테도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송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그렇게 처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또 해주시고 또 아버님도 이렇게 장례 치르고 또 보니까는 절에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이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참 한편으로는 돈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보증금 반환할 때 그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가 14년 동안 산 공간이기 때문에 철거부터 업체부터 다 했고 이제 보수도 좀 하시라고 하면서 저한테 따로 180만 원을 또 주셔서 이걸로 뭐 도배 장판부터 해서 보수를 하라고 이제 비용도 또 주셔가지고 정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다 너무나 잘 됐고 잘 보내드렸고 우리 그 돌아가신 사장님께는 또 고인의 명복도 빌고 참 이러면서 좀 한 달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도 우선은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상속이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상속인한테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에 그걸 반환 전에 이거를 업체를 불러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도배장판이랑 이런 걸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최소한의 비용을 아마 주실 거예요. 다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공실이 났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반지하고 해서 그래서 그 반지하 옆에 페인트 창고로 쓰시는 우리 세입자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페인트 창고 사장님한테 바로 옆 가게고 하니까 혹시 보증금을 제가 받지 않을 테니까 월세를 지금 15만 원에 계시는데 이쪽은 이제 두 칸이니까 월세 뭐 조금 더 올려가지고 25만 원 더 업해서 혹시 다 쓰실 생각이 있냐 그 원룸 조그만 거를 15만 원에 쓰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도 다 쓰고 싶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제 페인트 칠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입주해서 창고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고 관리를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차익도 받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리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분 상가에 비해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간다. 분들께도 좀 이렇게 간접 경험이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이 영상 말고도 지금 또 힘들고 재미난 일이 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바에서 무전 취직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경찰 접수해가지고 잡았는데 그분은 좀 안 좋게 좀 이제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제 공소권 없음 판결 받은 내용 요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고 영상에 나중에 그리고 하나는 되게 힘든 얘기인데 이거는 어저께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돈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뭐 대출을 갈아타야 된다고 저한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뭐 아버지니까 흔쾌히 빌렸는데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상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밤새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여기 부천 오정경찰서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신고하고 또 김포에서 당하셨다고 해가지고 김포로 또 모시고 갔는데 지금 아버지는 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집에 몸져 누워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 날라간 거죠. 1,500만 원. 근데 저는 정신적 타격을 그렇게 받진 않아요. 물론 힘들죠.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라 책도 좋아하시고 뉴스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도 나중에 썰로 풀 거예요. 풀 건데 아버지를 출연을 꼭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근데 지금은 아버지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렇게 받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거 좀 출연 좀 해서 보이스피싱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설명 좀 해줘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1,500만 원을 빌려가고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상납하셨어요. 5만 원짜리로 1,500만 원 만들어서 계좌로도 안 보내고 직접 현금으로 줬다는데 와, 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거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찌됐건 경험이잖아요. 그쵸?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려서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은 제가 어떻게든 경찰 접수해서 잡을 겁니다. 합의금 1,500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형량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썰은 제가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우선은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고 땅값도 땅값이지만 그동안 느꼈던 고충들 세 가지 야반도주 그리고 건물 정전 그리고 세입자 돌아가신 거 한 요 세 가지 정도 썰을 여러분들께 조금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뭐를 사라 뭐가 얼마가 올랐네 실질로 사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좀 이렇게 운영하고 또 이걸로 나중에 뭐 요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수성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신축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은 많잖아요. 용도 변경해서 빌딩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나중에 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5억 8천에 샀던 다가구 주택에서 제가 살면서 시세 차익 보고 나중에 이거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지하 61평인데 지하 2층까지 바닥을 뚫는다고 하면 재수가 좋으면 한 7층까지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몇 억이 들어가고 건물을 올릴 때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을 빌딩으로 올렸을 때 코너 건물이니까 빌딩으로 올렸을 때 과연 나중에 월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올 것이며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매도할 때 얼마를 벌 것이며 뭐 이런 거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 건물 옆에 되게 낡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60평이고 대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빌라 한 채에 8천만 원, 뭐 7천만 원, 지하는 5천만 원, 4천만 원이더라고요. 가구가 8가구인데 요것도 작업만 잘하면 8가구 인수하는데 6억이면 인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지가 제가 120평이 됩니다. 그럼 120평이 돼서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몸져 있을 우리 아버지 힘내시라고 화이팅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번에 세입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전세금 2,500만 원 내줘가지고 통장에 정확하게 요즘 이제 세입자분들 힘드셔서 월세도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견디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통장에 1,700 있는 것 중에 아버지가 빌려달라 해서 1,500 빌려줬는데 이제 200만 원 남았는데 그거를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상납했다고 하니까 진짜 어제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입에서 진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하루 지나니까 확실히 제가 멘탈이 강한 게 금방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다치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루